다른 각성자들은 던전을 만 번이나 돌아도 0.01%의 드롭뷰를 가진 아이템을 얻을 수 없지만 이 남자는 100%의 확률로 던전 보상을 선택할 수 있었다. 늑대 학살자의 검은 다른 모든 이들이 그저 얻기를 꿈꾸기만 하는 무기였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던전 클리어만으로 그 검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10년 전 세계 곳곳에 미스터리한 회색 지대가 무작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몬스터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인류를 향한 일방적인 대학살을 시작했다. 인류가 의존하던 모든 현대 무기들은 그들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회색 지대 던전 안에 너무 오래 머문 일반인은 서서히 돌로 굳어져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회색 지대를 제때 클리어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때까지 계속해서 팽창했다. 인류가 모든 희망을 잃었을 무렵 각성자들이 나타났다. 신에게 선택받은 인간들이자 몬스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던전을 탐험하며 강해졌고 퍼져나가는 회색 안개에 맞서 싸웠다. 던전 안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면 그 지역을 뒤덮고 있던 회색 안개가 걷혔다. 하지만 어느 회색 지대 침공 당시 왕지파는 거대한 은회색 늑대의 습격을 받았다.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의 마법사와 궁수에게 공격할 틈을 만들어주었다. 그들 두 명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레벨 2 늑대를 성공적으로 처치했다. 하지만 보상 상자를 연 후 그들은 왕지판의 생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떠나버렸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쓰다 버리는 고기방패에 불과했던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쯤 왕지판이 번쩍 눈을 떴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깨어난 거란 말인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 얼굴도 이 몸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왕지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려 했었다. 그 순간 낯선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머릿속으로 밀려들었고 그 모든 것은 몬스터와 회색 지대 던전에 관한 것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다른 세계로 빙의했으며 한 각성자의 몸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은 첫 던전 레이드에서 팀원들에게 고기방패로 쓰인 후 버려졌던 것이다. 바로 그때 눈앞에 가상 화면이 떠오르며 선택형 던전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던전의 전체 드롭풀에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일반적인 던전 보상은 항상 무작위였기에 왕지파는 이런 능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보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각성자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즉시 0.01% 드롭률의 레어 등급 무기와 1% 드롭률의 언커먼 등급 방어구 세트를 선택했다. 늑대 학살자의 검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언커먼 등급의 늑대 가죽 갑옷은 자동으로 그의 몸에 장착되었다. 보상을 챙긴 후 왕지파는 포탈을 통해 던전을 빠져나왔다. 그는 곧 이 낯선 세계의 현대 도시로 돌아왔다. 예고 없이 나타나는 회색 안개와 몬스터들을 제외하면 이 세계는 그가 살던 원래의 세계와 거의 똑같았다. 왕지파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머릿속의 정보들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버스에 오르는 순간 또 다른 회색 안개의 침공이 갑작스레 발생했다. 승객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렸고 버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왕지파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질서를 다잡으며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기사에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회색 안개가 완전히 그들을 포위하기 전에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고 재촉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무언가가 순식간에 버스를 갈라버렸다. 버스 전체가 단숨에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다. 왕지파는 즉각 자신이 각성자임을 밝히며 모두에게 침착하게 살아남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버스 기사는 그제야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왕지판이 근처의 회색지대 관리국 분대가 도착할 때까지 몬스터를 막아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기사가 레벨을 묻자 왕지파는 자신이 고작 레벨 1 전사일 뿐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버스 기사의 얼굴에 피어났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얼어붙었다. 승객들이 품었던 얄팍한 희망도 마치 누군가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어찌됐든 이 세계에서 전사 클래스는 계급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회색 안개 속에서 레벨 2 콧불소 몬스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 녀석의 뿌리버스를 두 동강 낸 주범이었다. 시스템이 왕지판의 전투 진입을 감지했다. 즉시 늑대 가죽 갑옷과 늑대 학살자의 검이 그에게 장착되었다.
왕지판은 비록 레벨 1이었지만 장비 덕분에 레벨 3 각성자와 맞먹는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다. 왕지판은 늑대 학살자의 검을 치켜든 뒤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모두가 경악하게도 레벨 2 코뿔소 몬스터는 단 일격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승객들은 전사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전사 클래스의 진정한 힘이란 말인가? 하지만 시스템 패널을 확인한 왕지판은 몬스터가 어떤 장비도 드롭하지 않아 크게 실망한 기색이었다. 그는 회색 지대 관리국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가볍게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관리국 분대가 도착했다. 몬스터 시체의 상처로 보아 단 한 번의 공격에 절명한 것이 분명했다. 분대를 이끄는 여성은 바로 초이 대장이었다. 이처럼 강력한 전력을 영입하고 싶었던 그녀는 어떤 각성자가 몬스터를 처치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그 남자가 고작 레벨 1 전사였고 이미 현장을 떠났다고 대답했다. 초이는 전사가 자신보다 레벨이 높은 몬스터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그가 진짜 레벨을 숨기는 특수 아이템을 가졌을 것이라 의심했다. 한편 막 집으로 돌아온 왕지판은 현관문에 빚 갚아라라고 붉게 칠해진 글씨를 발견했다. 빚쟁이 몇 명이 다가와 그가 빚을 피해 야반도주한 줄 알았다며 비아냥거렸다. 그제야 왕지판은 이 몸의 원래 주인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원래 주인은 번듯한 클래스를 얻어보겠다고 대출을 받아 도박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돈을 쓴 건 그놈인데 그 빚을 떠안게 된 건 지금의 왕지판이었다. 빚쟁이 중 한 명이 왕지판의 멱살을 움켜쥐고 무력을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왕지판은 아직 상환 기한이 3일이나 남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그가 진 빚이 500만 달러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30일이 더 주어진다 해도 그 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터였다. 그들은 3일 뒤에 더 많은 인원을 끌고 돌아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때도 왕지판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 아파트를 압류하겠다는 것이었다. 왕지판은 자신이 500만 달러나 되는 빚을 상속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빙의 직후 그는 각성자 포럼을 열었고 이내 임무 지원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왕지판은 불현듯 선택형 던전 보상 시스템을 이용해 레어 장비를 얻어 팔면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래 주인의 기억에 따르면 이 세계에는 각성자들이 레벨을 올리고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정규 던전이 존재했다. 예고 없이 나타나는 회색 지대 던전 외에도 왕지판의 최선의 선택은 정규 던전의 입장에 레벨을 올리고 값비싼 장비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레벨 1 던전에서는 최대 레어 등급의 장비가 나올 수 있었고 이 세계의 시세로 가장 가치 있는 원거리 무기는 50만에서 70만 달러 사이에 팔릴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각성자는 하루에 단 한 번만 던전에 입장할 수 있었기에 왕지판이 3일 안에 500만 달러를 벌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 늑대 학살자의 검을 쥐고 레벨 2 몬스터를 가볍게 원샷 던킬내는 그에게 레벨 3 던전 도전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다음 날 왕지판은 훨씬 더 좋은 보상을 주는 레벨 3 던전을 조사하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그러나 레벨 2 외로운 곰의 동굴 던전을 지나치던 중 원래 주인을 고기방패로 써먹었던 그 3명의 쓰레기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파티에 탱커가 필요하다며 그에게 다시 합류하라고 명령했다. 왕지판은 이미 그들 때문에 한 번 죽은 목숨이었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제안을 거절하고 레벨 3 던전에서 오늘 시험해볼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 남자는 즉시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레벨 1 던전에서도 죽을 뻔한 주제에 감히 레벨 3 던전에 도전한다며 비웃어댄 것이다. 왕지판은 반박하지 않았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은 정말이지 억세게도 운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선택형 던전 보상 시스템이 있는 한 이제부터 행운은 언제나 그의 편일 터였다. 사내 중 한 명은 계속해서 그를 비웃으며 전직 카드에 돈을 다 쏟아붓고 빚을 갚기 위해 목숨 걸고 고레벨 던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며 이죽거렸다. 그 남자가 우연히 정곡을 찔렀지만 왕지판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진 빚보다 너희들이 나한테 빚진 목숨값이 갚기 훨씬 더 힘들 텐데? 그 한마디에 세 사람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스의 힘을 빼기 위해 고의로 그를 앞장세워 쓰고 버리는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사실을 왕지판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을 뒤로하고 3레벨 청평요새 던전 포털 앞에 도착한 왕지판의 눈앞에 시스템 알림이 떠올랐다. 더 높은 레벨의 던전 도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래도 입장하시겠습니까? 왕지판은 3일 안에 500만 달러의 빚을 갚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포털 안으로 들어섰다.
레벨 1인 왕지판이 대담하게도 3레벨 던전에 발을 들인 것이다. 그와 매칭된 다른 팀원들은 모두 3레벨이었고 수요가 많은 인기 직업군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왕지판이 고작 레벨 1의 전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굴에는 즉시 충격과 역겨움이 번졌다. 레벨 1로 3레벨 던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왕지판은 파티의 유일한 전방 탱커였지만 레벨이 너무 낮아 아무도 그가 쓸모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들의 반응을 본 왕지판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늑대 학살자 검을 꺼내 들었다. 팀원들은 단숨에 그 희귀 등급 무기가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기에 고급 등급 방어구까지 더해지니 그가 3레벨 던전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건어 중 한 명이 역할을 배분하기 시작하며 왕지판에게 앞장서서 돌격해 몬스터의 모든 공격을 끌어당기라고 명령했다. 그는 힐러가 왕지판에게 집중하여 계속해서 체력을 회복시키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왕지판은 적진으로 무턱대고 돌진할 생각이 없었기에 건어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무엇보다 이 몸의 원래 주인이 첫 던전 레이드에서 죽은 이유도 팀원들이 그를 일회용 고기 방패로 취급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파티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그럼 우리처럼 체력이 낮은 직업들이 대신 돌격이라도 하라는 거야? 왕지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생각 없이 돌진하는 건 고기 방패뿐이지. 진짜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건어는 마지못해 경고했다. 왕지판이 역할을 거부한다면 모두 각자 도생할 것이며 다쳤을 때 힐러가 구해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이다. 왕지판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가 앞장서서 돌격하더라도 이 인간들이 진짜로 힐을 해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나이든 NPC가 문을 열고 들어와 도적대가 요새에 들이닥쳤다며 숨가쁘게 외치고는 각성자들에게 도움을 간청했다. 파티원들의 머리 위로 즉시 카운트다운이 나타났다. 도적들이 10초 후에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2명의 도적이 마당으로 돌진했고 건어 중 한 명이 즉시 양손에 권총을 뽑아들고 사격을 시작했다. 왕지판은 의아했다. 도적들은 근접 무기만 들고 있으니 건어가 쉽게 제압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3레벨 던전이 꽤 만만하다고 생각하려는 찰나 두 도적이 날렵한 몸놀림으로 총알을 피하기 시작했다. 왕지판은 그들의 반응 속도가 그레이존 내부의 몬스터들과 맞먹는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다행히 파티에는 2명의 건어가 있었다. 그들은 합동 공격으로 치명적인 십자포화를 퍼부어 모든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왕지판은 도적들의 반응 속도가 경이롭긴 해도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바로 그때 도적 한 명이 지붕을 타고 넘어가 파티의 등 뒤로 잠입하더니 힐러를 암살하려 준비했다. 다행히 왕지판이 제때 반응하여 그녀를 향한 칼날을 막아냈다. 무기가 격돌한 후 도적은 즉시 뒷걸음질을 쳤다. 도적은 충돌의 여파로 손에 쥔 검이 미친 듯이 떨리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왕지판이 앞으로 돌진하여 도적과 그의 무기를 단숨에 반으로 갈라버렸다. 그 끔찍한 파괴력의 건어 중 한 명은 말문이 막혔다. 레벨 1의 전사가 고레벨 적을 이토록 쉽게 죽일 수 있다니 희귀 등급 무기는 실로 엄청났다. 하지만 힐러를 보호하느라 왕지판은 더 많은 도적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는 이미 그들의 전투력을 파악한 상태였다. 아무리 많은 수가 공격해 오더라도 모두 처리할 자신이 있었다. 바로 그때 총알 한 발이 갑자기 왕지판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총격으로 도적 2명을 연달아 쓰러뜨렸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에도 상처가 났다. 처음에는 왕지판도 그저 두 건어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어디로 움직이든 그들의 무기와 총알은 집요하게 그를 쫓아왔다. 고급 등급 방어구가 아니었다면 두 건어는 벌써 그를 쏴 죽였을 것이다. 알고 보니 전사란 몬스터뿐만 아니라 자기 팀원의 공격에도 죽어나갈 수 있는 고기 방패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건어 중 한 명은 농담까지 던졌다. 너 몰래 도적들이랑 손잡았냐? 왜 자꾸 내 총알 길을 막아서고 난리야? 왕지판은 마침내 이 짐승 같은 놈들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팀원의 생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갑자기 거대한 쇠공이 마당 한가운데로 쾅 하고 떨어졌다. 흙먼지가 걷히고 작은 산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형체가 파티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던전 클리어 조건이 즉시 갱신되었다. 청평 요새의 보스를 처치하고 완료 보상을 획득하십시오. 2명의 건어는 즉시 도적 두목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지만 그들의 총알은 단일의 피해도 입히지 못했다. 도적 두목이 갑자기 발밑의 땅을 짓밟았다.
그러고는 그 육중한 몸을 공중 높이 솟구쳐 올렸다. 착지하는 순간 그는 건어 한 명을 발로 짓밟아 뭉개버렸다. 다른 건어 역시 그 충격파에 휩쓸려 왼팔을 잃고 말았다. 살아남은 건어는 몸을 돌려 남은 파티원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들의 무모한 공격이 도적 두목의 어그로를 끌어 자신들을 추격하게 만든 것이다. 건어는 왕지판에게 달려와 그가 보스의 어그로를 끌어주면 뒤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지판은 애초에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 보스의 진정한 힘을 알 수 없었기에 남은 파티원들을 살려두는 것이 쓸모있을지도 몰랐다. 무엇보다도 그는 동료를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키는 이 쓰레기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맛보여줄 작정이었다. 왕지판은 늑대 학살자 검을 휘둘러 혼신의 힘을 다해 도적 두목을 베었다. 하지만 희귀 등급 무기조차 어떤 피해도 주지 못했다. 왕지판은 이 보스를 죽이려면 특수한 기믹을 발동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건어는 그의 뒤에서 계속해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전사, 빨리 저놈 시선 좀 끌어봐. 도적 두목이 산을 부술 듯한 주먹을 내지르는 순간 왕지판은 몸을 돌려 건어를 향해 시익 웃어 보였다. 다음 순간 거대한 주먹이 내리꽂히며 바닥을 산산조각냈다. 무시무시한 충격파의 건어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엄청난 위력에 하마터면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 사이 왕지판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 보스의 어그로를 끄는 데 성공했다. 도적 두목은 다시 왕지판을 로곤하고 즉시 그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왕지판은 건어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기에 일부러 보스를 그쪽으로 유인했다. 가까이 다가가며 왕지판이 미소를 지은 채 외쳤다. 도망가지 마, 형씨.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보스나 잡자고. 다음 순간 도적 두목이 다시 한번 산을 부술 듯한 주먹을 날렸고 겁에 질린 건어는 목숨을 건지려 허둥지둥 기어 도망쳤다. 왕지판에게 계속해서 시달린 끝에 건어는 이미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왕지판이 우연히 도적 두목의 목을 베어 유효타를 입히는 데 성공했다. 건어는 마침내 이 전사가 내내 자신을 고의로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지판은 차갑게 내뱉었다. 보스의 공포를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전사들이 팀을 위해 하는 희생을 존중할 수 있겠나. 그러고는 도적 두목을 나머지 파티원들 쪽으로 계속 유인했다. 겁에 질린 힐러는 본능적으로 하급 3레벨 제어 스크롤을 활성화했다. 원소 에너지로 이루어진 우리가 위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왕지판은 간발의 차이로 그 범위를 빠져나갔다. 건어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도적 두목과 함께 우리 안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몸을 돌려 코앞에 있는 보스를 향해 절망적인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음 순간 건어는 그 자리에서 참살당하며 바닥을 피로 물들였다. 왕지판은 이들에게 교훈을 줄 생각뿐이었지만 제 동료를 주저없이 희생시킬 만큼 이렇게까지 무자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이전 공격으로 보스의 약점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왕지판은 도적 두목의 정면에 서서 원소 우리가 사라지기를 차분히 기다렸다. 10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도적 두목은 곧바로 우리에서 풀려났다. 그와 동시에 왕지판은 늑대 학살자 검을 두목의 목을 향해 곧장 휘둘렀다. 두 거대한 힘이 공중에서 맹렬하게 충돌했다. 마침내 산적 두목이 무릎을 꿇었고 그 거대한 몸집은 무수한 디지털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보스를 처치한 왕지판은 즉시 2레벨로 승급했다. 그는 아직 시스템이 던전 보상을 정산하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투 내내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힐러가 뻔뻔하게도 보상을 요구했다. 남은 암살자는 한술 더 떠서 죽은 두 총잡이의 목까지 챙기려 들었다. 왕지판은 단칼에 거절했다. 등 뒤에서 날 공격한 걸 묻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대하게 대했다고 보는데 이제 내 장비까지 훔쳐가시겠다. 정말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군. 왕지판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암살자가 말했다. 됐어. 이 녀석은 못 이겨. 그만 가자. 하지만 왕지판이 갑자기 그들을 불러 세웠다. 내가 가도 된다고 했나? 순식간에 식은땀이 그들의 온몸을 적셨다. 회색 지대 관리국은 각성자 간의 무의미한 사륙을 금지하고 있어. 그들의 조사가 두렵지 않은 거야? 왕지판은 애초에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 둘 다 보스한테 죽었을 텐데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최소한의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은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왕지판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즉시 던전을 빠져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그들이 떠난 후 왕지판은 드롭률이 극악무도하게 낮은 우수 등급 스킬북 3권을 선택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수면 중에도 검수를 수련할 수 있는 몽경 마스터리와 이동 속도를 높여주는 승풍결이었다. 마지막 스킬북은 원거리 직업을 위한 능력인 속사였다. 이 속사 스킬북 하나만 팔아도 왕지파는 빚의 최소 100만 달러를 갚을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거래소에 스킬북을 올렸고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예상대로 거에 곧바로 연락해온 한 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조건으로 120만 달러를 제안했다. 돈이 절실했던 왕지파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제안을 수락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소파에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 의식을 잃는 순간 왕지파는 신비로운 꿈의 세계로 들어섰다. 그곳에서의 신체적 감각은 현실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다. 주변이 완전히 텅 빈 세상이었기에 그의 오감은 한층 더 예민하게 곤두섰다. 바로 그때 왕지판의 등 뒤로 낯익은 형상이 불쑥 나타났다. 뒤를 돌아본 그는 그 자가 자신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 거울 속의 왕지판이 검을 뽑아들고 그를 향해 곧장 돌진해왔다. 하지만 왕지판은 단 한 번의 배기로 반격하며 순식간에 자신의 환영을 베어 넘겼다. 그제야 그는 꿈속에서의 수련이 끊임없이 자신을 쓰러뜨리고 뛰어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했다. 첫 번째 환영이 쓰러지기가 무섭게 수백 명의 똑같은 형상들이 왕지판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한편 HC 회색지대 전투관리국 본부에서는 간부들이 최근 발생한 여러 잿빛 안개 사건들을 속수무책인 표정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부국장은 잿빛 안개를 정화하기 위해 파견된 엘리트 분대들이 번번이 종원의 눈에게 방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째 사건입니다. 수석 관리자 여러분 중 누구 해결책 없습니까? 그때 추에이가 회의실로 뛰어들어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한 정체불명의 각성자가 돌발적인 잿빛 안개 사건을 막아냈다고 보고했다. 부국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소속 없는 각성자들이 관리국의 잿빛 안개 사건 해결을 돕는 일은 종종 있었기에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추에이는 이번 사건은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들은 불꽃을 품은 자를 생포했고 예언자라 불리는 종원의 눈 리더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던 것이다. 이 신비로운 각성자의 존재는 예언자의 신성한 환영에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으며 이는 그의 예언이 빗나간 최초의 사례였다. 부국장이 즉각 물었다. 자네는 이 자가 예언자의 예지력을 깰 핵심이라고 믿는 건가? 그를 찾을 수 있겠나? 추에이는 이미 부하들에게 버스 노선을 따라 모든 주거지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였고 머지않아 그를 찾아낼 것이라 확신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꿈속에서 진행된 수련이긴 했어도 밤새도록 수백 명의 환영과 싸운 탓에 왕지파는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거리를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자가 갑자기 그와 어깨를 부딪혔다. 왕지파는 그 일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심코 자신의 상태창을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그의 전사 기초 검술이 하룻밤 만에 2레벨에서 3레벨로 승급해 있었다. 수련은 에너지를 급격히 고갈시켰지만 단순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스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몽경 마스터리는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이었다. 왕지파는 구매자가 정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덩치가 산만한 근육질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꽤 오래 앉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는 왕지판을 압도할 듯이 내려다봤다. 내가 판매자냐? 우수 등급 스킬북은 어디 있지? 왕지판은 속사 스킬북을 꺼냈다. 하지만 근육질 남자가 손을 뻗자 왕지판은 즉시 그것을 뒤로 뺐다. 돈부터 줘, 물건은 그 다음이야. 남자는 돈을 송금하기 위해 패널을 열면서 2레벨 전사 따위가 운 좋게도 우수 등급 스킬북을 손에 넣었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왕지판에게 입금된 금액은 고작 80만 달러뿐이었다. 그는 즉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챘다. 어제 120만 달러로 합의했잖아. 왜 80만 달러만 보낸 거지? 근육질 남자는 갑자기 권총을 뽑아 들더니 왕지판의 이마에 들이밀었다. 너 같은 하급 전사 주제에 그렇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80만 달러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당장 스킬북 넘겨. 하지만 다음 순간 벼락 같은 굉음이 도시의 뒷골목을 울렸다. 왕지판은 한 손으로 근육질 남자의 멱살을 쥐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렸다. 난 누가 나보고 하급 전사라고 부르는 걸 제일 혐오하거든. 나 같은 2레벨 전사가 너 같은 4레벨 각성자를 지금 당장 박살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믿겠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근육질 남자는 즉각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다신 전사를 얕보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왕지파는 소나기에 힘을 풀고 그를 바닥으로 내려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농담 좀 해본 거야. 난 관리국이랑 얽히기 싫거든. 너도 일이 더 꼬이는 건 원치 않겠지? 그러니까 남은 돈마저 이체해. 근육질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왕지판에게 60만 달러를 더 보냈다. 추가된 20만 달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었다. 돈을 확인한 왕지판은 권총과 속사 스킬북을 모두 돌려주었다. 근육질 남자는 그제야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 스킬북만 있으면 드디어 12인 대재앙 던전에 도전할 수 있겠어. 왕지판은 발길을 돌리려다 12인 대재앙 던전이라는 말에 솔깃해져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근육질 남자의 이름은 왕다용이었는데 대재앙 던전은 각성자 포럼에서도 인기 있는 화제였기에 기꺼이 설명을 덧붙였다. 대재앙 던전은 5레벨 이하의 초보자가 입장할 수 있는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던전으로 좀비가 창궐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3일 동안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 끔찍한 사망률 탓에 각성자들은 그곳을 초보자의 지옥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클리어에 성공한 소수의 도전자들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보상을 거머쥐었다. 왕지파는 그런 던전이 엄청난 위험만큼이나 막대한 보상을 준다는 걸 이해하고는 즉시 입구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왕다용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안내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형님은 아직 2레벨이시지 않습니까? 생존율 1%도 안 되는 5레벨 던전에 정말로 도전하실 생각이십니까? 왕지파는 그저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러고는 왕다용의 뒤를 따라 대재앙 던전으로 향하는 포탈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각성자들은 그가 그저 저레벨 전사일 뿐이라는 걸 알고는 그를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왕지판의 눈앞에 즉시 상위 레벨 던전 도전 경고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11명의 도전자들과 함께 던전으로 들어갔다. 입장 후 12명의 파티원 전원은 무작위로 다른 장소로 전송되었다. 시스템은 왕지판에게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즉시 팀원들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왕지판은 자신의 상태창을 확인했다. 비록 레벨 2에 불과했지만 그의 능력치와 장비는 평범한 각성자들을 아득히 초월했기에 짐이 될 팀원들 없이 혼자 다니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계속해서 경고를 쏟아내며 파티의 힐러와 먼저 합류하라고 반복해서 알렸다. 왕지파는 그 조언을 무시한 채 비상식량을 구하기 위해 폐허가 된 편의점에 홀로 들어갔다. 진열대에 있는 라면을 모조리 챙기려던 찰나 왕대용이 사색이 되어 편의점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거대한 좀비 무리가 그를 쫓고 있었고 그 좀비들은 하나같이 그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몰려들었다. 왕대용은 왕지판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밝아졌다. 전사님, 여기 계셨군요. 살았다. 왕지파는 즉시 검을 휘둘러 무리의 선두에 있던 좀비들을 베어 넘겼다. 먼저 들어온 좀비 10마리 이상을 이미 해치웠지만 끊임없는 언데드의 물결이 편의점 안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왔다. 바로 그때 왕지파는 무리 속에서 기괴한 음파가 들려오는 것을 알아챘다. 소리가 나는 곳을 쫓아가 보니 언데드 무리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좀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녀석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괴한 음파가 주변 지역의 좀비들을 끊임없이 더 끌어들이고 있었다. 평소라면 어풍술로 가속해 도망칠 수 있었겠지만 좀비 무리가 유일한 출구를 막아버린 상태였다. 유일한 선택은 저 사이렌 좀비를 먼저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잠시 공격을 멈출 동안 왕대용에게 지속적인 사격으로 일반 좀비들을 저지하고 시선을 끌라고 명령했다. 왕대용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는 자신같이 약한 건어 혼자서는 저 거대한 무리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다. 왕지판도 그것이 무모한 계획이란 걸 알았지만 왕대용이 5초만 버텨주면 충분했다. 그는 상태창을 열고 남은 능력치 1포인트를 민첩에 투자했다. 왕대용이 즉시 좀비 무리를 향해 총을 난사했고 모든 좀비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 틈을 타 왕지판은 상승한 속도를 이용해 가볍게 공중제비를 여러 번 돌았다. 그는 무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놈들의 등 뒤에 착지했다.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그는 사이렌 좀비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왕지파는 마침내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좀비 지휘관을 처치한 여파로 반경 15m 내의 모든 좀비가 폭주 상태에 돌입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갑자기 울렸다. 왕지파는 심지어 그 좀비 지휘관이 단순한 미끼에 불과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코 근처에 있던 좀비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폭주 상태에 돌입한 좀비들의 방어력은 눈에 띄게 크게 상승해 있었다.
이대로 전투가 길어진다면 왕지판조차 놈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유일한 낭보는 음파가 멈춰서 편의점으로 더 이상 좀비들이 몰려들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왕대용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좀비 무리를 막아내고 있었다. 전사님, 아직 안 끝났습니까? 5초는 진작에 한참 지났다고요. 혼자서 편의점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던 왕지판의 발걸음이 뚝 멎었다. 그는 강자만이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건 불필요한 짓이라고 계속해서 되뇌어왔다. 하지만 왕대용은 굳건한 믿음을 담아 소리치며 계속 싸우고 있었다. 당신은 제가 본 각성자 중 단연코 최강입니다. 전 전사님을 믿습니다. 그 몇 마디 말은 왕지판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 최강이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왕지판은 왕대용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오직 참낭도를 쥔 채 그는 좀비 무리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길을 열었다. 왕대용에게 도달한 왕지판은 그의 멱살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왕대용을 편의점 입구 밖으로 힘껏 집어 던져버렸다. 왕지판은 즉시 어풍수를 발동시켜 이동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좀비들의 머리통을 밟고 내달려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두 사람이 비좁은 편의점을 탈출하자 좀비들은 더 이상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골목에 다다랐을 때 겁에 질린 한 남자가 갑자기 그들을 향해 달려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은 거대한 좀비 왕이었다. 왕지판이 방금 참낭도를 소환하고 끼어들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좀비 왕이 단 한 번의 주먹질로 도망치던 남자의 몸을 박살내버렸다. 그러나 남자를 죽인 후 좀비 왕은 왕지판이나 왕대용을 공격하지 않고 그저 뒤돌아 가버렸다. 왕지판이 남자의 시체를 돌아보자 그의 손에 무언가가 여전히 꽉 쥐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바로 그때 주변 건물과 골목에서 더 많은 각성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아오라는 이름의 건어가 그들에게 다가와 왕지판과 왕대용을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초대했다. 가는 길에 시아오는 주변 지역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그 좀비 왕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왕지판은 그 괴물이 자신들을 무시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시아오는 좀비 왕이 일출과 일몰 때 각각 한 번씩 사냥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 2시간대에는 감염된 생명체가 없는 밀폐된 방 안에 숨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수칙이었다. 하지만 그날 좀비 왕이 충분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다른 시간대에도 다시 사냥에 나선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최소 2명은 녀석에게 목숨을 잃고 있었다. 왕지판과 왕대용은 시아오를 따라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내부의 전광판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보급품의 교환 가격과 남은 재고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생수가 식량이나 약품보다 훨씬 비쌌다. 왕지판은 이 던전에서 깨끗한 식수가 가장 부족한 자원일 것이라고 즉시 의심했다. 하지만 그가 수도꼭지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근처에 있던 남자가 멈추라고 경고했다. 남자가 말했다. 물이 필요하면 다른 층에서 찾아봐요. 이 건물의 물은 오염된 지 꽤 오래됐으니까. 왕지판은 알겠다고 대답한 뒤 남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왕지판은 그가 실성한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다음 순간 싱크대 배수구에서 검은 뿌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끔찍한 광경에 두 사람 모두 식은땀을 흘렸다. 왕지판은 좀비 왕에게 살해당했던 남자의 손에 똑같은 검은 뿌리가 쥐어져 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잠시 후 안전가옥 안의 모든 각성자들이 모여 비참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상태창을 응시했다. 일부는 밥 한 끼 살 포인트조차 부족한 상태였다. 왕지판은 좀비들을 처치해 충분한 포인트를 모아두었기에 안전가옥 전체 생수 재고의 절반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 던전에서 가장 먼저 죽기 십상인 전사 클래스 주제에 벼락부자라도 된 양 포인트를 낭비한다며 그를 조롱했다. 곁에서 좀비 무리를 뚫고 함께 싸웠던 왕대용이 즉시 반발했다. 전사면 뭐 어때서요? 이분은 엄청나게 강하다고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시아오가 앞장서서 그를 비웃었다. 완벽하군. 그럼 오늘 밤 입구 경비는 저 친구가 맡으면 되겠네. 전사란 원래 몬스터로부터 모두의 방패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왕지판은 모두 안전가옥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니 굳이 전담 경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아오는 이미 그 전략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염자들은 겉보기엔 느려 보여도 밤에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문을 뚫고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몰려든다는 것이었다. 만약 일출 때까지 방 안에 감염자가 단 한 마리라도 남아있다면 좀비왕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시아오는 경고로 말을 맺었다. 그러니 내가 좋든 싫든 오늘 밤 입구를 지킬 차례는 너야. 왕지파는 서늘한 미소로 대답했다. 나보고 입구를 지키라고? 내 놈이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나 먼저 걱정하는 게 좋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되자 엄청난 수의 좀비들이 안전 가옥 밖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늑대 사냥검을 든 왕지파는 그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몰살시켰다. 바로 그때 시아오가 물을 찾고 오겠다며 안전 가옥을 나섰다. 왕지파는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몬스터를 처치하고 얻은 포인트로 생수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 뒤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깟 포인트로 정말 충분할 거라 생각해? 게다가 좀비왕은 항상 누적 포인트가 가장 높은 놈을 노리거든. 진실을 알게 된 왕다용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가 그에게 경고했다. 더 이상 저들을 돕지 마. 저놈들은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다른 남자는 비웃으며 왕지판이 이미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니 그 경고는 소용없다고 말했다. 왕지판은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너무 약해 싸울 엄두도 못 내고 포인트조차 쓰기 아까워하던 이 평범한 도전자들은 좀비 청소를 전부 그에게 떠넘겨 점수를 높인 뒤 그를 좀비왕의 제물로 바칠 작정이었던 것이다. 왕지파는 차갑게 경고했다. 날 미끼로 쓸 생각이라면 그 대가가 어떨지 똑똑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가 바라는 결말 따위는 없을 테니까. 그날 밤 늦게 왕지파는 꿈의 세계로 돌아가 검수를 연마했고 몽환숙련도는 성공적으로 2레벨에 도달했다. 하지만 돌연 묵직한 괴성이 밤의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시아오와 일행은 단번에 그것이 좀비왕의 울음소리임을 알아챘다. 안전가옥 안에는 감염된 생명체도 없는데 대체 이들을 찾아온 것인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낮에 왕지판과 함께 검은 뿌리를 발견했던 남자가 갑자기 좀비로 변해버렸다. 그들 머리 위에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좀비왕이 뚫린 구멍을 타고 내려와 그들의 눈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시아오와 일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가장 많은 좀비를 죽여 가장 높은 점수를 쌓은 왕지판을 좀비왕이 먼저 노릴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버림패가 드디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좀비왕은 시아오의 목을 몸통에서 무참히 뜯어냈다. 잘려나간 머리통을 그대로 입에 던져넣고 통째로 집어삼켰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다. 좀비왕에게 살해당한 모든 도전자들은 예외 없이 수원지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에 그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포인트를 모았다. 포인트가 바닥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수원을 찾아 헤맸고 그곳엔 어김없이 기괴한 검은 뿌리가 자라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좀비왕이 높은 누적 포인트 때문에 자신들을 노렸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왕지파는 여전히 검은 뿌리와 좀비왕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괴물의 눈앞에서 싱크대에서 자라난 검은 뿌리를 단숨에 베어버렸다. 좀비왕은 극도로 흥분한 듯 즉시 왕지판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왕지판과 살아남은 도전자들은 건물의 좁은 복도로 달아났다. 그는 모두에게 수원을 멀리하라고 소리친 뒤 홀로 뒤에 남아 그들의 퇴로를 막아섰다. 좀비왕은 비좁은 복도까지 그를 맹렬하게 추격했다. 하지만 왕지판이 뒤에 남은 진짜 이유는 녀석을 제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였다. 좀비왕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 좁은 지형에서는 그 거대한 몸집이 필연적인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몇 차례 합을 겨룬 후 왕지판은 녀석의 힘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 정면 승부를 계속한다면 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복도 끝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좀비왕을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한 뒤에야 왕지판은 걸음을 멈췄다. 괴물이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오자 그는 좀비왕의 파괴적인 주먹을 간발의 차로 피했다. 왕지판은 녀석이 자세를 가다듬기 전에 찰나를 노려 녀석의 눈에 검을 찔러 넣었지만 놀랍게도 좀비왕은 남은 손으로 늑대 사냥검을 막아냈다. 그 소름 끼치는 반응 속도와 예측 능력에 왕지판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지체 없이 좀비왕을 스쳐 지나가 막다른 길을 빠져나온 뒤 녀석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이상하게도 좀비왕은 순식간에 시력을 잃기라도 한 것처럼 돌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왕지판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인 채 근처 창고로 조용히 몸을 숨겼다. 하지만 다음 순간 광폭해진 좀비왕이 창고 벽을 박살내며 곧장 들이닥쳤다. 왕지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녀석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건만 대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단 말인가? 그가 그 이유를 찾으려는 찰나 일반 좀비 한 마리가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덮쳐왔다. 왕지판은 즉시 몸을 틀어 단칼에 놈을 베어 넘겼다. 그런데 왕지판이 그 일반 좀비를 죽이는 순간 좀비왕은 다시 장님이 되어 허공을 헤매며 목표물을 찾기 시작했다. 사실 왕지판은 부서진 벽 틈바로 아래에 숨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평범한 감염자들이 좀비왕의 눈 역할을 하며 주변을 대신 살피고 있었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왕지판은 지체 없이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복도에 남아있던 모든 일반 좀비를 처치해 좀비왕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동시에 건물 전체의 수도관이 일제히 파열되기 시작했다. 각 방에서 쏟아져 나온 막대한 양의 오염된 물이 복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밀려들었다. 이 더러운 물에 닿은 각성자들 역시 끔찍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진은 기괴하게 뒤틀리더니 이내 일반 좀비로 변해버렸다. 왕지판은 머지않아 복도에서 왕다용 일행과 다시 합류했고 이미 좀비왕을 무찌를 열쇠를 쥐고 있었다. 조명이 여전히 켜져 있다는 건 건물에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고 엘리베이터 역시 정상 작동할 것이 분명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왕지판은 즉시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한 금발 남자가 좀비왕을 더 자극했다간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며 공포에 질린 채 그를 붙잡았다. 왕지판은 말싸움할 시간 따위 없었기에 단 한마디의 경고만을 남겼다. 살고 싶으면 오염된 물에서 떨어져. 그러고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갔다. 좀비왕은 왕다용 일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왕지판에게만 표적을 고정했다. 좀비왕의 발톱이 엘리베이터 안쪽까지 닿으려던 찰나 문이 닫혀버렸다. 괴물은 강철문에 선명한 4개의 발톱 자국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왕지판은 늑대 사냥검으로 천장을 관통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카지붕 위로 올라가 좀비왕이 오기를 침착하게 기다렸다. 예상대로 좀비왕은 왕지판을 잡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려 들지 않았다. 시야를 잃은 괴물은 눈먼 짐승처럼 승강기 통로를 기어 내려왔다. 왕지판은 엘리베이터카와 승강기 벽 사이의 좁은 틈새에 숨어 좀비왕을 치명적인 숨바꼭질로 끌어들였다. 그러고는 통로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위로 기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칸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고 단 2개의 케이블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왕지판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근처 플랫폼에 던졌다. 눈이 먼 좀비왕은 즉시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반응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벽에서 도약해 엘리베이터 카 위로 쿵하고 무겁게 착지했다. 바로 그 순간 왕지판이 남은 케이블 2개 중 하나를 끊어버렸고 한쪽의 지탱이 사라져버렸다. 엘리베이터 카가 격렬하게 기울어지며 균형을 잃었다. 왕지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좀비왕의 몸을 베어버렸다. 괴물은 즉시 마지막 남은 케이블을 붙잡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는 왕지판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다른 주먹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 파괴적인 일격은 좀비왕의 무방비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왕지판은 쏟아지는 주먹을 피한 뒤 혼신의 힘을 다해 늑대 사냥검을 휘둘렀다. 한 손으로 케이블을 쥔 채 균형까지 잃은 좀비왕으로서는 피할 길이 전혀 없었다. 늑대 사냥검이 섬광처럼 내려꽂히며 좀비왕의 몸뚱이를 반으로 갈라버렸다. 왕다용 일행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왕지판이 단신으로 좀비왕을 죽인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하지만 왕지판은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좀비왕이 이미 죽었다면 대체 왜 시스템은 던전 클리어를 알리지 않는 것인가? 바로 그때 머리 위에서 소름 끼치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많은 일반 좀비 떼와 검은 뿌리들이 그들을 향해 촉수를 뻗어내렸다. 더욱 끔찍하게도 그것들은 왕지판이 이미 죽였던 바로 그 좀비들이었다. 왕지판은 좀비왕을 쓰러뜨린 것이 던전의 진정한 끝이 아님을 즉각 깨달았다. 오염된 물, 검은 뿌리, 일반 좀비, 그리고 좀비왕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왕지판은 복도를 가로지르는 검은 뿌리를 따라갔다. 그는 왕다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떠나라고 명령했다. 혼자 지하로 들어간 그는 건물 아래로 깊이 들어갈수록 검은 뿌리가 더 빽빽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왕지판은 뿌리로 완전히 뒤덮인 방에 도착했다. 코를 찌르는 압도적인 악취에 그는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방 저편에는 무수한 이빨과 눈알로 덮인 거대하고 혐오스러운 살덩어리가 있었다. 이 괴물이 바로 대재앙 던전의 진정한 최종 보스였다. 녀석이 조종하는 뿌리는 방 전체를 거의 다 덮을 정도로 엄청난 공격 범위를 자랑했다.
게다가 녀석은 일반 좀비들에게 왕지판의 등 뒤를 공격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다. 양방향에서 공격해 옴으로써 보스는 그가 피하거나 도망칠 공간을 끊임없이 줄여나갔다. 곧검은 뿌리 중 하나가 왕지판의 종아리를 휘감았다. 그 짧은 지연만으로도 등 뒤의 좀비떼가 그를 따라잡기에는 충분했다. 왕지판은 재빨리 뿌리를 베어내고 다가오는 좀비들을 해치웠다. 즉시 녀석의 방어를 뚫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공격에 결국 기진맥진하여 죽고 말 터였다. 바로 그때 왕지판은 등 뒤에 설치된 배전반을 발견했다. 그는 일부러 보스를 도발해 추격해오는 뿌리를 배전반 쪽으로 유인했다. 예상대로 기괴한 살덩어리는 광분하여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었다. 왕지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전반에서 전선들을 뜯어냈다. 그가 노출된 전선을 오염된 물에 던지자 방 전체에 강력한 전류가 휘몰아쳤다. 살덩어리 중앙에 있는 기괴한 인간의 얼굴도 즉시 전류에 직격당했다. 방 안의 다른 모든 좀비들 역시 마비되어 일시적으로 움직일 힘을 잃었다. 이내 괴물의 입에서 좀비 수정 코어가 튀어나왔다. 왕지판은 그 틈을 타 참낭도로 수정 코어를 반으로 갈라버렸다. 거대한 덩어리와 방을 뒤덮고 있던 모든 검은 뿌리가 디지털 조각으로 빠르게 용해되었다. 즉시 시스템 알림이 떠올랐다. 축하합니다. 대재앙 던전을 클리어하셨습니다. 보상 정산을 시작하겠습니다. 곧이어 에픽 등급 상자 하나와 은 상자 2개가 생존자들 앞에 나타났다. 왕다용은 오직 왕지판 덕분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욕심을 부리는 대신 기꺼이 은 상자 중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나 왕다용이 보상을 챙겨 던전을 나간 뒤 남은 도전자 한 명이 에픽 등급 상자에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등 뒤에서 압도적인 살기를 느꼈다. 그 남자는 즉시 돌아서서 남은 은 상자를 선택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낮은 등급의 상자가 나한테 딱 맞네. 그 도전자가 보상을 챙겨 던전을 빠져나간 뒤에야 왕지판은 마침내 에픽 등급 상자를 열었다.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빛으로 빛나는 여러 장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왕지판은 즉각 전설 등급의 성판 핸드캐논을 선택했다. 남은 2번의 선택을 확정하는 대신 그는 다른 2개의 파란색 희귀 등급 아이템을 교체했다. 어차피 전사에게 어울리는 장비는 없었고 성판 핸드캐논 하나만으로도 그의 빚을 갚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왕지판은 좀비 왕과 모수가 지녔던 특수능력을 거듭 간절히 원했다. 기대했던 대로 다음 순간 시야 공유와 정신 지배 스킬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두 스킬을 본 순간 왕지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겨진 보상을 포함해 던전 보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했는데 마치 시스템이 그의 부탁을 들은 것만 같았다. 원래 보상을 그가 원했던 바로 그 능력으로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새로운 보상 화면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배후의 무언가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왕지판은 이전에 모수가 덮고 있던 구역 아래에 숨겨져 있던 화물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그 표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회색 지대 괴물들은 보통 회색 지대의 지표면에서만 살며 스스로 던전에 들어올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모수를 안으로 들여온 것이 분명했다. 던전 안의 괴물들이든 마지막에 생성된 보상이든 왕지판은 외부에서 조작한 뚜렷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마침내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어쩌면 회색 지대 자체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왕지판은 단지 훨씬 더 거대한 게임의 한 구석만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회색지대에 관련된 일이든 배후에서 암약하는 조직에 관련된 일이든 간에 그는 기필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대재앙 던전을 클리어한 후 왕지판은 2레벨 상승하여 레벨 4에 도달했다. 그의 기본 전사도법은 4레벨이 되었고 꿈의 지배와 어풍술은 모두 2레벨로 올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전설 등급의 성판 핸드캐논을 온라인 경매에 올렸다. 단 1분 만에 가격은 무려 34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그 무기는 구매자가 직접 대면 검수와 거래를 요청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360만 달러에 팔렸다. 이번 던전 공략으로 왕지판은 4레벨로 올랐고 2개의 새로운 스킬을 얻었으며 500만 달러의 빚을 갚기에 충분한 돈까지 벌어들였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었다는 점이었다. 던전을 빠져나온 후 왕지판은 각성자 거래센터로 직행했다. 그는 정장을 빼입은 남자와의 거래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성판 핸드캐논을 건네받은 남자가 말했다. 최근에 저레벨 전사가 누군가에게 최고급 아이템을 팔았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게 바로 당신이었던 모양이군. 왕지판이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 장비를 사러 온 거요? 아니면 내 뒷조사를 하러 온 거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다. 이 정도 품질이 물건이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들어갈 리가 없을 텐데 안 그렇소? 왕지판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뒤 뒤돌아 거래센터를 나섰고 $500만 달러의 빚을 갚았다. 이제 왕지판의 수중에는 고작 $200 남짓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쉴 생각이었으나 볼록 거울을 통해 누군가 은밀히 그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왕지판은 일부러 방향을 틀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 2명의 추적자가 그를 따라 들어왔지만 텅 빈 골목을 발견하고는 얼어붙고 말았다. 왕지판은 이미 그들 머리 위 옥상에 선 채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자들이 누군가를 미행할 엄두를 냈는지 의아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레벨 전사가 최고급 장비를 반복해서 팔면 결국 원치 않는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그 순간 왕지판은 회색 지대 관리국에서 현장 계약직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는 공식 계약직 신분을 얻으면 사람들이 그의 장비 출처를 의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다. 왕지판은 곧장 회색 지대 관리국 본부로 향했다. 그는 안내원에게 다가가 고수익 현장 계약을 어떻게 수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왕지판이 고작 레벨 4의 전사라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로비 전체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저렇게 약해 빠진 녀석이 고수익 계약을 원한다고? 조건이 저렇게 낮다면 이 도시에 쓸모없는 놈들이란 놈들은 다 지원하겠군. 그 소란은 곧바로 부국장의 주의를 끌었다. 무슨 소란이요? 안내원은 4레벨 전사가 고수익 현장 임무를 맡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부국장은 그저 왕지판을 흘끗 쳐다볼 뿐이었다. 고작 4레벨 전사일 뿐이군.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오. 최근 회색지대는 안정을 찾았고 우린 인력이 부족하지도 않소. 하지만 왕지판은 상황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군요. 그러고 나서 그는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 오늘 중앙광장 근처에서 반드시 회색 지대 침공이 일어날 겁니다. 그의 말은 순식간에 모두를 식은땀 흘리게 만들었다. 부국장은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젊은이,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건가? 하지만 왕지판은 그 남자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로비를 떠났다. 경보가 울리면 그때 다시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제 몸값은 훨씬 더 비싸져 있을 겁니다. 부국장은 왕지판을 미래를 아는 척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며 묵살했다. 하지만 왕지판은 회색지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한 후 최근 발생한 모든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소규모 회색지대가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형 던전 역시 이전에 확인된 회색 지대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의 사건들은 주변 구역에서 광장 중심부를 향해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명확한 순서를 띠고 있었다. 사건 발생 간격을 비교한 왕지판은 다음 회색 안개 침공이 광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지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30분 뒤 회색 지대 관리국 본부에 침공 경보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광장 한가운데서 숨막히는 거대한 검은 에너지가 빠르게 뭉치기 시작했다. 왕지판은 직접 침공을 해결하여 관리국에 자신의 힘이 지닌 진짜 가치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거대한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져 인근 건물을 들이받았고 겁에 질린 시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도망쳤다. 괴물의 등은 거대한 잎사귀로 덮여 있었고 하반신은 거대한 덩굴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많은 촉수가 뻗어나와 주변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미처 도망치지 못한 한 남자가 덩굴 중 하나에 감겨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그 순간 서너 대의 회색 지대 관리국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다. 완전 무장한 대응팀이 전투태세를 갖추는 동안 추에이는 즉시 인질 구출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명령했다. 관리국 요원들은 중화기 포탑까지 배치하여 괴물을 향해 맹렬한 제압 사격을 퍼부었다. 단검을 든 한 각성자가 측면으로 접근해 인질을 구출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붙잡힌 남자의 몸이 갑자기 격렬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와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각성자는 즉시 추에이에게 보고했다. 인질이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추에이는 그에게 후퇴를 명령했다.
이 괴물에게는 접근해선 안 됩니다.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맹렬한 제압 사격을 이어간 탓에 팀의 특수탄약 보급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추에이는 즉시 부국장에게 연락했다. 광장의 메마른 핏빛 덩굴은 원거리 공격으로만 제압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해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부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일단 현 상황을 유지하라고 대답했다. 아까 관리국을 방문했던 전사가 나타나면 그곳에 잡아둬. 내가 직접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하지만 부국장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번개처럼 움직이는 형체가 추에이를 스쳐 지나갔다. 왕지판의 길을 가로막던 모든 덩굴이 그의 검에 베어 나갔다. 관리국 요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그들의 특수 탄약조차 그 덩굴을 뚫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왕지판은 단 한 번의 참격으로 그것들을 베어버렸다. 이것이 진정 전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왕지판을 알아본 추에이는 즉시 그에게 경고했다. 이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계속 여기 남는다면 관리국의 작전을 방해할 뿐입니다. 왕지판은 질문으로 답했다. 남은 화력으로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정말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뒤 그는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나 혼자 이 회색 지대 던전을 정리할 수 있지만 내 보수는 100만 달러입니다. 그 후엔 날 최고 보수 등급의 공식 현장 계약직으로 등록해 주셔야겠습니다. 부국장이 즉각 무전을 통해 그를 추궁했다. 실패할 경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겠나? 왕지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실패한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한다면 돈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일이 끝나면 정중하게 저를 관리국으로 초대하셔야 할 테니까요. 그의 오만한 요구에 부국장은 분노로 말문이 막혔다. 그 사이 광장을 거해 빠져나갔던 어린 소녀가 덩굴에 붙잡혀 다시 끌려가고 있었다. 왕지판은 소녀를 구하기 위해 즉시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이미 기묘한 점을 눈치챈 상태였다. 메마른 핏빛 덩굴은 사람을 보는 즉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가 특정 감지 범위 내에 들어올 때만 반응했다. 왕지판은 앞서 지면을 시험해보았고 땅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이 첫 공격 당시 그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인 채 바람타는 보법을 활성화했던 이유였다. 왕지판은 즉시 시야 공유를 활성화했다. 주변의 곤충들과 교감하며 그는 지하의 상황을 선명하게 파악했다. 예상대로 흙더미 속에는 거대한 뿌리망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왕지판은 순식간에 메마른 핏빛 덩굴에 접근하여 지하 뿌리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어버렸다. 그는 메마른 핏빛 덩굴을 처치함과 동시에 어린 소녀를 구해냈다. 하지만 두 개의 메마른 핏빛 덩굴이 여전히 광장을 휘저으며 날뛰고 있었다. 왕지판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돌진하여 놈들을 차례차례 제거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인지를 무사히 구출해냈다. 관리국의 전투 요원들조차 이 각성자가 정말 사레벨 전사에 불과한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국장 역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전체 전투를 목격했다. 왕지판의 무례함에 느꼈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다. 위기를 해결한 후 왕지판은 관리국 대행팀에게 다가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작전을 책임지는 대장으로서 추에이는 옆에 있던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원은 왕지판에게 100만 달러가 든 결제 카드를 건네고 그를 관리국 최고 보수 등급의 공식 현장 계약직으로 등록했다. 이 합법적인 신분 덕분에 왕지판은 출처를 조사받을 걱정 없이 던전을 공략하고 장비를 팔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왕지판은 자리를 뜰 준비를 했다. 하지만 추에이가 갑자기 그를 불러 세웠다. 그녀가 물었다. 회색 지대는 항상 뚜렷한 패턴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기가 발생할 거란 걸 어떻게 미리 알았죠? 왕지판이 대답했다. 회색 지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관리국에서도 이미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고의로 이 회색 지대들을 배치하는 거라면 그 위치가 완전히 무작위일 수는 없죠. 이전 사건들의 위치를 연결하면 다음 회색 지대가 어디서 나타날지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라면 그건 제 고유의 방식입니다. 한편 한 비밀기지 내부에서는 3명의 부하가 고위 간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램프라이터로 알려진 이 간부는 광범위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메마른 핏빛 덩굴 사건을 조작했지만 이기는 거의 즉시 진압되고 말았다. 이는 그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획을 방해했음을 의미했다. 메마른 핏빛 덩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꼼꼼히 조사한 결과 오직 3사람만이 모든 필요 조건과 일치했다.
한 부하가 설명했다. 진짜 변수를 찾아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 사람 모두를 같은 던전으로 몰아넣는 것이지만 그들의 평소 임무는 겹치는 일이 드뭅니다. 램프라이터는 이미 완벽한 덫을 준비해 두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그 시각 왕지파는 고수익의 현장 임무를 연이어 완수하며 그 보상을 만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공식 계약직에게 지급되는 통신 팔찌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추에이의 홀로그램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왕지판 제6초등학교 근처에 중간 규모의 회색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즉시 집결지로 보고하십시오. 왕지판은 명령을 수락하고 통신을 종료했다. 하지만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추에이 곁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다. 추에이가 재빨리 그를 소개했다. 이쪽은 에이아오 관리국의 지원 및 치유 전문가입니다. 에이아오는 왕지판을 즉각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메마른 핏빛 덩굴 사건을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사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추에이는 그들이 계속 인사를 나누게 둘 여유가 없었고 즉시 그들을 회색 안개를 향해 이끌었다. 그녀가 설명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일반 요원들은 우리 발목만 잡을 뿐이야. 그래서 이번 작전은 우리 셋만 투입될 거야. 회색 안개가 아직 팽창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골목 전체와 근처 건물 몇 채를 뒤덮고 있었다. 그들이 안개 속으로 들어선 순간 인터셉터 길드의 일원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길드는 오직 장비와 자원을 강탈할 목적으로 길드원들을 던전에 투입하곤 했다. 인터셉터 길드조차 앞다투어 들어갈 정도라면 이 중형 회색 지대 안의 보상은 평소보다 훨씬 가치가 높을 것이 분명했다. 추에이가 따져 물었다. 누가 우리보다 먼저 회색 지대에 들어가라고 너희 길드에 허락했지? 그녀가 관리국 소속이라는 걸 알아챈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왜 그래? 나랏돈 먹고 사는 게 너무 편해져서 누가 먼저 도착하기만 해도 당황하는 건가? 중형 회색 지대는 무작위 장비를 드롭할 확률이 가장 높지.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인 거야. 추에이는 그들의 무단 진입이 회색 지대의 등급을 올려 인근 학교와 주변의 모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자는 무심하게 코를 후비며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잔소리 집어치워. 관리국이랑 그 계약자 놈들은 자원이나 낭비하며 날로 돈이나 챙기는 쓸모없는 기생충일 뿐이잖아. 회색 지대 관리국 대장으로서 추에이는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공격을 준비하려는 찰나 왕지판이 그녀를 제지했다. 추에이는 남자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그가 인내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왕지판이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우선 저놈들이 진짜 무슨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자고. 만약 저들이 회색 지대를 성공적으로 클리어하면 우리 수고를 크게 덜어줄 테니까. 실패하면 보상과 명성은 모두 우리 차지가 될 거고.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내 놈들이 감히 인터셉터 길드를 발판으로 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왕지판이 오만하게 대답했다. 내가 끝까지 서 있을 만큼 강하다면 우리가 널 밟을 기회조차 없겠지. 한편 회색 지대 안에서 거대한 딱정벌레를 이미 처치한 인터셉터 길드원들은 중형 회색 지대의 몬스터도 별것 아니라고 떠벌리고 있었다. 동료들이 몬스터를 물리치는 것을 본 남자는 계속해서 코를 후볐다. 봤어? 이게 바로 진짜 힘이라는 거다. 하지만 몬스터를 죽였음에도 보상창은 나타나지 않았고 주변의 회색 안개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순간 죽은 딱정벌레들이 갑자기 검은 연기 줄기로 녹아내렸다. 그 연기는 회색 지대를 뚫고 바깥 세상으로 솟구쳐 올랐고 이 모든 사태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음을 증명했다. 남자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지? 말도 안 돼. 우리가 분명히 저놈을 죽였는데. 왕지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쓸모없는 놈들은 뒤로 빠져. 이제 너희가 벼려놓은 짓을 수습할 내 차례니까.